따라서 위기를 관리하려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자산 물가지수를 더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금융위기는 대부분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 버블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대부분 과다유동성, 곧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도 그 원인이 과다유동성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통화 공급을 무려 60% 이상 늘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니 잠깐 동안은 경기가 좋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여야 했어요. 이번에는 통화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2개월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한 후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커진 것도 역시 정부의 대응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연준은 자기들 잘못은 감추고 시장의 탓으로 돌리면서 반시장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돈줄을 옥죄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후보 정부는 자국산업보호를 내세워 1930년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오랜 기간 대공황으로 고생해야 했죠. 짧게는 1929년서부터 1933년 4년간, 길게는 1939년까지 10년 이상을 공황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2000년 IT 버블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껴서 발생한 위기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 자산 버블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입니다. 즉 모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버블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관리하려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자산 물가지수를 더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려고 그간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썼습니다. 1970년대 아스번주 연준 의장 시절에는 연준 연구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격과 관련 에너지 상품들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식량 등 식음료 가격도 물가지수에서 제외해 지금의 근원 물가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연준은 주택도 소비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계 인구의 90%가 넘는 서민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민들이 관대한 편입니다. 반면 상위 10%는 아주 환호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 10%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 연준이나 정부로 하여금 유동성 증가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정경유착이나 근권 정치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연유로 연준은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만을 신경 쓰며 자산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방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 2% 이내에서는 틈만 나면 달러를 거의 무제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식과 주택 가격을 반영치 않는 이유는 투자형 상품은 소비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를 빼고 물가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옹색한 변명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물가 관리를 하려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택가격지수와 주가지수도 적정 비중으로 편입시켜 모든 물가를 종합관리해야 합니다. 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어낸 달러는 그때서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과도한 유동성은 자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와서 그로 인해서 생긴 부조리가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입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니 댄일 연준 의장이 미국의 치부인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데이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2017년도에 발표한 소득 불평등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소득이 올라가는 계층은 맨 밑에 빨간색 선, 최상위 1%의 소득만 올라가고 그다음 차상위 9%의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국민들의 소득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그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최상위 1%와 차상위 9%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 중산층이 붕괴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일컬어지는 중산층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다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됩니다. 즉, 서민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저축 여력이 크지 못해요. 근데 돈 잘 버는 한 사람한테 그 사회의 소득 절반 이상이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 곳간에 저축이 되고 사회로 환류가 되지 못합니다. 즉, 사회 전체 소득의 절반이 소비력을 잊어버리는 수요 부족으로 내수 불황에 시달리면서 공황을 맞이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이자 내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소득 불평등 자료를 발표하고 당시 제니 댄일 연준 의장은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나? 라는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그래프는 상위 10%의 소득이 50%에 근접했을 적에 바로 201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부자 증세를 써가지고 비교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행해서 이거를 30%대로 낮춰놨는데 나중에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자 증세가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할 때 다시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 심화는 당연히 부의 편중을 불러옵니다. 곧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상위 1%가 이제는 거의 40%에 가까운, 즉 미국 전체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9%도 그와 유사한 분량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5%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미국 국민들 90%는 미국 전체 부의 이제는 25%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4분의 1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하위 50%, 즉 국민의 절반이 거의 자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50% 가구의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뿐이 없습니다. 즉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은행 대출에
대출로 구성된 자산이고 은행 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자산이 없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국민의 절반 정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간 자산가격 버블로 일어난 금융위기 때는 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자산가격을 올리면은 그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건 자산가격 버블로 발생한 위기가 아니고 전염병의 창궐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위험한 계층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하위 50%, 곧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계층이 가장 위험한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때는 연준을 통해서 유동성을 살포한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재정부양책을 꾸린 다음에 그 재정부양책의 3분의 2 이상을 이러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직접 쏴줬습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재정부양책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기존 집행되던 경비의 2배 이상의 자금이 개인한테 직접 쏴준 금액입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하늘색이 미국 정부가 개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계좌에 직접 돈을 쏴준 금액의 총량이고 나머지 이 곤색 부분이 기존 집행하던 재정 총액입니다. 즉 이럴 정도로 이번 팬데믹 위기 이후에는 미국 자본주의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간은 모든 유동성이 은행을 통해서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부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간에는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사용된 반면에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위기에 대해서는 이때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직접 돈을 쏴주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자산가격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팬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고 단지 오르는 건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직접 서민들한테 돈을 쏴주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 상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위기는 자산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불만이 없을 리가 없죠.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적에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데모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즉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99%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월가를 점령한 시위였는데 이로 인해 세계의 소득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2014년 제니 옐런이 소득 불평등 자료를 전격 발표한 이후에 이게 대선의 주요 아젠다가 돼가지고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TV 토론하는 장면인데 이때 본격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 문제가 대선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TV 토론에서도 이 주제가 단건 논쟁거리가 돼서 이때 미국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대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크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이런 문제가 대중들한테 제대로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과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들고 나온 선거 구호 중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 슬로건이 사실
박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거는 이 얘기는 사실은 허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류의 어떠한 문제의식과 이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한 그 의식이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독립적인 기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준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연준이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직접 임명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그들의 재선이나 어떠한 대선 시기에 좀 휘둘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작게 보이기 위해서 기존 물가지수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이제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러한 여러 요소를 제외시킴으로 해서 이 지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이나 주가 지수도 적정 비중으로 가격 지수에 집어넣어서 함부로 연준이 혹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하려고 드는 이러한 관습도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통화주의를 제창한 밀턴 프리드만 교수 같은 분은 정부가 일정한 통화주 증가율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매년 철저히 준수하는 K% 준칙을 주장했습니다. 이분 이론에 의하면 통화량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성장시킨 GDP 대비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통화량이면 족하다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조차 이런 프리드만 교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금은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2조 달러의 규모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원통화 발행액을 10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즉 이 얘기는 본원통화 발행액이 연 20% 증가한 것도 아니고 14년 사이에 1000% 이상 증가함으로써 얼마나 미국 정부나 연준이 달러 발행액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대신 자가주거비라는 개념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주거비란 자기 집이더라도 임대를 주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차료로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이런 자가주거비 개념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집값이나 전세 월세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자가주거비 개념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2%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